우주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한데요. 제가 한 4살쯤에 우연히 봤던 만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은하철도 999입니다. 직장이 우주잖아요. 우주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우주를 가이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주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천문학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은하친화연구센터에서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지용배입니다.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라는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되게 어렸을 때인데요. 텔레비전에서 하던 만화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우주기차가 안드로메다까지 쭉 가는 만화였죠. 아시겠지만 은하철도 999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는 차장님이었어요. 기차의 다른 승객들을 태우고 우주를 가이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주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마 월급도 받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차장님 캐릭터처럼 남들에게 아름다운 우주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콘텐츠를 만들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과학 콘텐츠는 교육의 틀 안에서만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됐든 책이 됐든 대부분 청소년 대상, 학생들이 읽는 교육 콘텐츠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과학 콘텐츠를 접할 수가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선 과학 콘텐츠를 별로 접하지 않아요. 또 애초에 공급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것에 흥미를 가질 만한 기회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20, 30대 이상의 평균적인 성인들은 과학 콘텐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과학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을 어떻게 해야 성인이 되어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콘텐츠가 교육의 틀 안에서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즐겨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장르 중에 하나로 과학을 제시하고 싶다. 저와 같은 또래 20, 30대 성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친구들 만날 때 인사말로 물어보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달 봤냐? 줄여서 어달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답을 못해요.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 달 정도는 사실 망원경이 없어도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천체잖아요. 그 달의 모양이 어젯밤 보름달이었는지 초승달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늘을 거의 안 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우린 태어날 때부터 천연의 천문대를 이 목에 달고 태어나니까 이 목 좀 들어서, 고개 좀 들어서 하늘을 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고개만 들어도 지구 밖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땐 시선의 끝은 지구 안에 갇혀 있지만 딱 고개를 드는 그 순간에 우린 순식간에 수백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절반, 이 세상의 절반은 보고 사는 것이 충분히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되게 흥미로운 천문학 논문 이야기를 요약해서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어떤 국내 과학 유튜버분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칼럼으로 다뤘던 내용을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칼럼에 썼던 텍스트를 그대로 읽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약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쓴 칼럼의 텍스트를 내가 내 영상으로 만들어서 봉인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원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한 이야기를 내 입으로 소개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항상 갖고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 중에 제가 최근에 발표했던 제 논문 주제를 직접 제 입으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영상의 출처가 본인 논문인 유튜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에 목적이 뭘까요? 대중과 과학자가 생각하는 과학의 이미지의 간극을 줄이는 걸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대중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주제들 위주로만 이야기를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UFO, 외계 생명체, 아니 무슨 이상한 미스터리, 그런 것만 본 다수의 대중분들은 실제 그것이 과학적인 이슈인 줄 알아요. 근데 천문학회 가면 시간여행 연구하고 외계인 연구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학 컨텐츠를 만들면 만들수록, 과학 대중화를 하면 할수록 대중이 생각하는 과학의 이미지와 실제 연구자들이 추구하는 과학의 이미지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극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대중이 좋아하는 선정적인 이슈에만 맞춰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 자체를 과학자들의 관심사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여러 유튜브 컨텐츠들도 최대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현타를 많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전 어쨌든 천문학을 전공하고 천문학만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천문학 바깥의 과학 이슈를 물어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라면 생물학에 됐건 지질학에 됐건 천문학에 됐건 뭐든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장르로 옮겨보면 되게 이상할 겁니다.
에미넴을 앉혀놓고 당신은 음악가니까 트로트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트로트 가수를 앉혀놓고 당신은 음악가니까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이러면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과학에서만큼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부 장르가 있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과학 콘텐츠 제작자들이 부끄럼 없이 겉핥기 정도의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되게 위험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과학 자만, 과학 콘텐츠를 만들란 말이냐.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어야지. 그렇게 과학에 권위주의를 심어서는 안 된다. 사실 되게 우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아무런 경계 없이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는 건 당연히 소비자라면 가능합니다. 천문학도 즐길 수 있고요. 생물학도 즐길 수 있고요. 이거저거 다양하게 즐기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생산자라면 책임감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런 분야나 다 다루겠다 라고 해버리면 권위에서는 생산자의 권위를 갖고 싶지만 책임감에서는 소비자만큼의 책임감만 갖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문학자라고 하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별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게 되게 답하기가 난감한 질문입니다. 사실 별은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 모아놓고 봐도 별로 외모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은하는 다릅니다. 별들이 수천억 개, 수조 개가 모여있는 거대한 은하는 은하마다 너무나 다양한 특색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은하는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고 어떤 은하는 납작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고 색깔도 너무나 다양하죠. 약간 저는 외모 지상주의였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시각적인 감각도 풍요롭게 해주는 은하를 연구해야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은하를 단위로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은하 천문학 은하 우주론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은하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화가일 텐데요.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떠올리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죠. 별이 빛나는 밤, 스테리나잇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미술 전문가들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림의 선명한 소용돌이 패턴은 고흐가 죽기 직전 본인의 되게 암울하고 불안정했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근데 일부 천문학자, 수학자들이 되게 재밌는 가설을 들고 나옵니다. 고흐의 슬픈 감정이 아니라 그 당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최신 천문학 이론에 매료되었던 그런 놀라운 감정을 담고 있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한창 활동하고 있던 굉장히 유명한 SF 작가가 있습니다. 까뮤, 플라마리옹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상한 천체를 하나 소개해요. 무언가가 하늘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상한 모양으로 관측이 되더라. 근데 당시에는 이게 별은 아닌데 그렇다고 행성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뭘까?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나선 모양으로 소용돌이 치는 가스 구름, 성운이다 라고 해서 나선 성운, 스파이럴 네뷸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책이 당시 유럽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은 카페에서 다 그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당시 활동하고 있던 고흐도 그 책을 접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게 맞다면 스테리나잇 작품을 볼 때마다 고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흐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얼마나 우주에 흠뻑 빠져 있었을까 이런 감정으로도 한번 감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가설이 마음에 드실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하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천문학자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냥 혼자서 어디 망원경 앉아가지고 특정한 천체 하나만 관측하고 그걸로 연구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 100년 전 천문학자 이미지입니다. 요즘 21세기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하지 않아요. 은하의 수명은 적어도 100억 년 단위잖아요. 인간은 고작 해봤자 100살밖에 못 사는데 그 100억 년 동안 탄생하고 죽어가는 은하의 모든 진화 과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주 전체 나이에 비해서 찰나만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우주 하루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수천, 수만 개 은하를 한꺼번에 놓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중년쯤 먹은 은하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파괴되기 직전, 죽기 직전의 은하들은 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식의 통계적인 연구가 가능한 거예요. 혹시 영화 중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보셨나요? 주인공이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중우주에 본인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 영화처럼 정말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수많은 지웅배들 중에 이 지구에서 천문학자로 살고 있는 지웅배가 꽤 즐겁게 살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